대부분 삼성 닉스는 갖고 계실 거고 그죠? 이번에 뭐 이번 주에 좀 빠졌다 그래서 거의 빠지지도 않았죠.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신규 매수도 신규 매수지만 추가 매수를 지금 생각을 한다면 네. 과연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할 수 있겠냐? 이걸 정한 다음에 그 현금을 잘 나눠서 이제 써야지. 다른데 막 미리 썼다가 아씨 외국인 들어온다 뿌려놓은 거 손절하고 또 쫓아가다가 또 쫓아갔는데 바로 안 올라가면 또 물린 상태로 또 며칠 그렇죠. 있다. 예. 이런 걸 반복할 필요가 없이 주식이라는 관점 하에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했을 때는 저는 그냥 돈이 넘치는 박스 돈박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라스트 730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긴 연휴를 앞둔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 오늘 ISC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증권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3일간의 연휴 꽤 길잖아요. 뭐 그래도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리신 거예요? 이번 주엔 그죠. 네. 이번 주 롤러코스터가 가동이 됐죠. 네, 그래서 좀 쉬고 싶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네. 오늘 증시가 너무 좋았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가지고 네. 좀 편하게 연휴를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럴 때 준비를 해놔야 돼. 어떤 준비요?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좋은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하락할 때 네. 패닉 상태에 빠졌다가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회복하니까 일일비야 그죠? 그죠? 이제는 뭐 안정권에 들어온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떨어질 때 우리가 뭘 해야 됐었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하락했을 때 우리가 뭘 했어야 되느냐?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냥 의미 없는 손절도 필요 없고요. 궁금해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 안 온다는 보장 없어요. 또 올 수도 있죠. 또 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손 놓고 봤더라도 다음번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쯤에 알려주시나요? 네, 한 20분 정도에 20분 뒤에 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뻐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올랐다고 해서 그렇죠. 언제든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또 김태성 본부장님이 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많이들 들어오세요. 포도맘님 감사합니다. 두근두근 기대된다. 자, 오늘 장 상황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코스닥이 이렇게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서 코스닥이 올랐던 건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나 코스닥의 주인공이 됐던 장이 근래 들어 있었나라는 거의 생각이 드네요. 없죠. 예. 거의 없었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시원하게 좀 장대 양봉 좀 뽑아주는 네. 그런 상승세가 나왔는데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일시정지해 두고 캡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성장 펀드, 그렇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ETF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10분 만에 완판됐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도대체 왜 이게 어떤 상품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받느냐? 결국엔 이 손실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손실을 어느 정도 담보를 좀 정부에서 좀 해준다는 느낌? 네.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 자원의 그 수급 때문에 많이 안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대거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그리고 부동산 자금에서 일부 이제 차익 거래를 하신 다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 자금들을 굉장히 변동성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이렇게 정부 정책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산업 그리고 정부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ETF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선호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여기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게 첫 번째. 기대감으로 오른 거죠. 아직 기대감으로 이 자금이 유입된 건 아직 그렇죠. 아니고. 기대감이 첫 번째.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갔냐면 반도체와 로봇은 롱 포지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현재 숏 포지션을 보이고 그렇죠. 있다. 예. 제가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전에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반등하는 것에 의미 부여할 필요 없이 점심때 그러니까 장중 혹은 1시 이후에 2시 이후에도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강한 날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봐도 괜찮다. 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 그 현상이 처음 나왔죠. 나타났습니다. 예. 어제와 그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이제 반등하나? 다 내려갔죠. 제약바이오 올라오나? 다시 다 내려갔단 예.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ETF 기대감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숏 포지션은 이제 그들도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락에 베팅했던 물량들을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장 초반에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법은 롱 포지션으로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상승세에 추가적인 수입량이 들어와야 장 중에 혹은 장 막판까지 강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의 수급은 장 초반에 숏 커버링 여기에 장 중과 장 막판까지 수급의 유입이 꾸준히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오늘 가파르게 올라와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이젠 최근에 본 구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뭐 전체 종목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형주들에 대한 박스 하단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되게 새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거를 계속 봐왔잖아요. 근데 오르나 하면 또 빠졌고 오르나 하면 빠졌는데 이번에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또 중요 포인트는 뭐였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코스피가 좋았을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시총 상단 종목군들이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탑5가 계속 파란색이었어요. 초반에. 오늘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빨간색입니다. 에코프로비엠 11%, 에코프로 14%, 주성엔지니어링 20%. 와, 이렇게 가네요. HLB, ABA바이오 다 10%, 10%씩 상승하는. 그러니까요. 요런 장이 되었기 때문에 요런 장이 되었다는 표현보다 오랜만에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이 딱 부합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본 하락 구간, 최근에 본 어떤 조정이 어떻게 보면 당분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이 박스의 하단이라고 좀 보시면서 매매 대응 전략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흐름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강세, 코스닥의 강세가 같이 가는 시장이냐 아니면 코스닥이 강하고 코스피는 약간 좀 주춤하는 시장이 되느냐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외국인이 코스피 계속 매도했어요. 지금 12거래일 연속이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 비중이 40%에 가깝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아니 그렇다면 12거래일 연속 왜 이렇게 파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미국의 헤지펀드사들은 동아시아 물량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10%, 일본이 5%, 우리나라가 3%, 요 정도의 만약 밸런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중국보다 월등히 앞선 상승세를 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3%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벌써 6배 올라갔고 작년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주당 20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 이 비중을 맞추려면 자꾸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아니 어차피 수익이 잘 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포트가 좀 불어나더라도 수익이 지금 계속 날 것 같은데 그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그 수를 한 번 정도 용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알고리즘이 깨져서 그 헤지펀드사들이 오래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겠지만 그 유연함 때문에 언제나 덜 먹고 그리고 손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헤지펀드사들은 본인들이 그 짜여진 알고리즘을 손대지 않는 이상 이게 기계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공간에 있으신 분들도 다 각자하잖아요. 다 각자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10명 중에 7분은 그냥 맡깁니다. 그러니까 개인 매매 비중이 없어요. 그게 그냥- 그리고 또 수익률이 좋다고 그렇죠. 보면 랩 되나요? 상품이 많고 운영 상품들이 많고 거기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에 그리고 부동산 개념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거의 이제 렌트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 자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데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묻어두고 배당을 받는 그런 투자의 그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 때문에 알고리즘을 지켜야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좋다고 한다니까요. JP 모건에서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고 말은 또 그렇게 하는데 코스피 TP 상에 네. 계속 나오고 12,000포인트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정적으로 보는 레포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지금 되게 좋게 보잖아요. 네. TP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죠. 엔비디아도 여전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누구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냐? 삼성닉스. 아니죠. 삼성과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럼 이 기업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음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배 ETF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아마 외국인 수급의 뭔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예. 지금 만약에 그 비중을 줄여놓은 거 언제 살래 뭐 살래 하면 그거부터 사겠어요. 아 그래요? 좀 위험하지 않아요? 레버리지라 그러면? 그 두 개만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죠. 지금 PER 기준으로 네.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지금 주가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의 시선은 뭐냐면 그냥 정확하게 밸류를 계산을 해서 주가가 낮냐 싸냐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그리고 우리 현재 투자 심리까지 투영을 하다 보니까 높아서 못 산다. 야 물려도 사야 된다.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들처럼 숫자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은 그럼 안 높은가요? 아유, 샌디스크는 안 높은가요? 그럼요. 예. 엔비디아는 안 높은가요? 다 높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갈 종목을 골라보면 그들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급의 변곡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변곡점이 나오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다 이번에 쉴 때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봐요. 네. 토요일에 월요일 쉬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도 삼성전자 안 내려오고 신고가 영역인데 네. 심지어 노사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고가 영역인데 맞아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치면 내가 살 수 있느냐 그거를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뭐 며칠 동안 얼마 팔고 계속 몇 주를 팔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손절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이 반대로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나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느냐 이걸 먼저 고민을 하고 답을 내려놓으셔야 뭔가 다음이 되지. 막상 다음 주에 됐는데 여러분들 외국인이 들어와요. 그래도 눈으로 보고 있어. 근데 막상 못 사. 막상 못 사. 그럼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주변에 보면 다들 뭐 척척 박사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죠, 뭐. 다들 이제 뭐 반도체 전문가가 다 됐어요. 그렇죠. 예. 야, 그건 기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그거랑 투자하는 방식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수익률 게임을 선호하는 자로서 보면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나가는 거 이유 분석하고 원인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해야 될 건 나간다고 해도 이 가격인데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더 갈 텐데 내가 그때도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뭔가 정립이 돼야 다른 것들을 더 줄이고 늘리고 하지. 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도 지금 자꾸 건드리게 되면 여기도 수익이 크게 안 나고 건드리는 쪽도 수익이 크게 안 나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10명 중에 9분이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쉴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정해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해 놓는 것이. 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삼성 닉스는 갖고 계실 거고 그죠? 그렇죠. 예. 이번에 뭐 이번 주에 좀 빠졌다 그래서 거의 빠지지도 않았죠.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버텨줬고 계속 갖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신규 매수도 신규 매수지만 추가 매수를 지금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가격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할 수 있겠냐? 있겠냐? 이걸 정한 다음에 그 현금을 잘 나눠서 이제 써야지. 다른데 막 미리 썼다가 아씨 외국인 들어온다. 그러면 또 뿌려놓은 거 네. 손절하고 또 쫓아갔는데 바로 안 올라가면 또 물린 상태로 또 며칠 그렇죠. 있다가 예. 이런 걸 반복할 필요가 없이 미리 저는 정해놔야 뭔가 수급의 변화가 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네. 수익난 종목이 되었든 손실난 종목이 매도가 되었든 현금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 현금을 가만히 못 냅둬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뭐 손절을 잘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한 다음에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냥 다른 거 자르고 그냥 사야지 지금은 반도체를 살 수 있다. 손절을 하더라도 다른 거를. 손절을 지지부진한 거를. 이게 살 수 있다고 마음 먹을 때 네. 손절을 하고 그냥 바로 사는 게 전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바로 사는 거 생각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냥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넥장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1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네.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화요일 날 다시 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지금 본부장님의 그 말씀에 네. 조금 더 의심을 덜 수 있을 만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일단 목요일 날 우리 장이 반등했잖아요. 네. 급반등했잖아요. 그때 나온 이슈 하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네. 유가가 좀 빠진 게 있었고 네. 삼성전자 이 사후 조정, 그러니까 잠정 합의가 있었고 이런 이슈들이 갑자기 몰아치면서 갑자기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이랑 변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뭐 유가가 조금 100달러에서 좀 빠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90달러 선에 머물러 있고 또 그리고 미 국채 금리도 10년물 금리도 이제 4.5더라고요. 네. 예. 네. 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란 전쟁 종식되지 않았고 협상의 어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가시화가 된 건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왜 갈까? 음, 왜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일단 제가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라고 치면 요새는 그냥 잘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또 이거 보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찾아봤는데 요새는 되게 정리가 잘 돼 나오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10년물이 4.4가 넘어가게 되면 좀 불안하고요. 4.4 기준이. 네. 미국 국채 30년물이 5.0이 넘어가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30년이 5.0 이상이면. 중간에 2년물, 3년물, 5년물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0년, 30년. 월가 전문가도 가서 아니니까. 네. 일하실 거 아니면 안 보셔도 돼요. 뉴욕 안 가실 거면. 그러면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4.4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4.5에다가 그렇죠. 4.6까지 넘어갔다 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국채 금리의 압박 그리고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으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네. 우리나라 시장의 또 하나의 부담은 환율이잖아요. 환율. 예. 이 두 개가 압박을 준 게 이번 주가 처음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예. 환율은요, 여러분, 작년부터 문제가 돼 왔었고 국채 금리는 이미 1분기가 그러니까 3월달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부담이 됐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흐린 눈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지만 보기 싫어서 치료한 눈으로 보기 싫어서 불편하긴 한데 괜찮을 거야. 시장 이러면서. 분위기가 예. AI 반도체가 그것을 다 눌러주니까 안 보고 있었던 거지. 이게 갑자기 이번 주에 국채 금리가 확 튀고 그건 아니죠. 환율이 확 올라오고 네.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은 떨어질 만한 이슈, 떨어질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라고 하는 이슈가 이 누르는 힘을 좀 약하게 만드니까 그쪽으로 툭 튀쳐나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그 힘이 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크로 밸런스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언제든지 매크로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너무 언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예.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단 대형주로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 뭐 분산 투자, 그렇죠. 그죠? 네. 섹터 계란 한 나누고 판, 뭐 계란 나누고, 한 판 예. 그런 말 저는 드리고 싶진 않고 이미 포트에 그 종목이 다 담아져 있는데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시가총액이 되었든 섹터 기준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순위를 나열한 다음에 네. 중소기업에서 대형 기업으로 그냥 자르고 지르는 게 아.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코스닥. 자, 코스피부터 일단 볼게요. 코스피부터. 네. 제일 속상한 분들이 뭐냐면 네.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올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맞아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뭐 회사 손실이 하루에 몇 조 노이즈를 엄청 냈지만 결국에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그게 다른 종목에 팩트입니다. 비해서.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 삼성전자가 지옥 갔다 왔다고 생각하시죠? 그 친구는 지옥의 지자도 못 봤어요. 아, 지옥 문이라는 것도 아마 못 봤어요. 얘네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어?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를 굳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및 그 외의 섹터는 지옥을 한번 출렁. 예. 허리까지 담갔다가 맞아요. 오늘 이렇게 쭉 당겨 왔거든요. 롤러코스터 탔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자, 쭉 당겨 왔는데 오늘까지의 반등력은 괜찮아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 아마 투자의 심리가 딱 이랬을 거예요. 반등 나오는 거 너무 다행이야. 네. 근데 삼성전자는 신고가인데 왜 내 계좌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어. 이런 생각이 아마 어제 들으셨을 거예요. 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 대형주밖에 안 들어와요. 수급 쏠림. 수급 쏠림. 이게 ETF가 많아져서 생기는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작년 패시브 이맘때와 네. 지금 이맘때 여러분 ETF의 종류와 네. ETF 시장의 규모를 체크를 해보면 한 25%에서 30% 늘었거든요. 올라갈 때는 너무 좋아요. 왜? 그 ETF에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일단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더 담겨 있고 거기서. 더 담겨 있고 비중도 다를 네.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반대로 작용이 됐을 때는 그 ETF 하나를 매도를 하게 되면 대형주들만 죽어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딸린 그 같이 어린 동생 죽는구나. 예. 다 죽는 거예요. 대형만 죽지. 그렇죠. 예, 중소형도 같이 죽는 다 거죠.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회복할 때 회복력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인버스 투자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예. 그리고 현금 비중 그래서 20%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그냥 쉽지 않고. 없는 전략인 거고 네. 의미 없는 전략인 거고 그러면 다 주식이라는 관점 하에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네.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상위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야, 이게 근데 불편한 진실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보통 우리가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오늘도 코스피가 거의 800 종목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이 1,400 종목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올해 이제 눈여겨봤던 시장이니까 올해부터 전 처음 봤거든요. 사실 올해는 처음 봤어요. 근데 시총 상위 종목 삼전, 닉스, 그리고 SK스퀘어, 현대차는 오히려 파란불 빠지고 있고. 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 혹은 쏠림이 좀 완화되는 건강한 장세로 가는 건가라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인가 싶었는데 아니라는 얘기군요. 결국에는.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이게 순환매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차피 첫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칫국 지금부터 사발째 마셨다가 또 틀리면 또 욕먹고. 조정 나오면 이게 답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소형주를 너무 지금 깔아둘 필요는 없다. 어차피 물릴 때 같이 떨어져요. 예. 대형주도 떨어지고 중소형주도 떨어져요.
하지만 올라올 때는 대형주부터 올라오니까 대형주 쪽에 좀 집중을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전략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해야 됐을 그렇죠. 월화수 하락할 때 233740 코드번호 기억하세요. 코드번호 23374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습니다. 네, 233740.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아마 포트에서 가장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반도체야 지금 너무 고점에서 사는 것 아닌 이상이야? 혹은 로봇주들 고점에서 사는 것 아닌 이상이야? 수익 중이니까. 네. 근데 가장 큰 고민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가 될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고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을 우리가 다 지나고 온 현재로서는 네. 그때 샀으면 됐었지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렵죠. 근데 수요일 날 여러분들 자르지도 못하고 네. 그렇다고 더 살 확신도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됐었을 행동이 뭐냐면 저는 제 그 랩상품 고객들한테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네.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 보유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덜으시고 이 절반을 가지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그냥 바로 이동을 해라. 왜요? 코스닥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냥 추가 매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이제 그건 지나와서 보니까 2차 전지도 제약바이오도 다 올라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고객이 저한테 두 분 있어요. 네. 한 분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고 한 분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수요일날 목요일날 지났는데 제약바이오만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는데 네네. 제약바이오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겠죠. 네. 그 전략에 성공을 한 거겠죠. 근데 반대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도 묶였는데 지수를 종목이 못 따라오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섹터가 주도해서 반등이 나올 줄 모를 때는 저는 이렇게 지수 ETF를 활용을 하는 게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 지수가 반등할 때 일정 부분 손실을 빠르게 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 마이너스 30% 2차 전지에서 마이너스 30%인 종목을 덜었어요. 네. 다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 손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요. 근데 이제 그 사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했겠지만 저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왜 수요일 날로 잡았냐면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 오전에 만난다. 결렬되면 다음날 바로 파업이었어요. 오후에 만난다. 저녁 10시에 발표한다 했는데 결국엔 긴급조정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발동이 되게 되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반도체 때문에 사지 못했던 쪽으로 수급 이동은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건 예상이 됐었다. 지수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갑자기 폭삭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쪽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게 제약바이오인지 2차 전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이야기를 한 거고 제약바이오 마이너스 30, 2차 전지 마이너스 30 잘랐어요. 이거 수요일날 투자했으면 어제 10%였고요. 오늘 16%, 26%.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움직였으면 불편했겠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손실분의 80%는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대형주였다면 괜찮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이면 괜찮지만 잘 갖추니까요.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50위권 밖에 100위권 밖에 있는 종목은 반등해서 좋은데 많이 안 올랐어. 많이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하나씩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나기에 이게 옷 젖듯이 맞게 되면 어느새 계좌는 이렇게 줄어 있단 말이에요. 녹는다. 그래서 가장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처럼 밑도 끝도 없이 빠질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힘든 이유가 옆나라 일본은, 옆나라 중국은 이렇게까지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빠져? 이럴 때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뭔가 또 다음과 또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지금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오늘 돈박스 구독자분들이 요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도 말했죠. 정보의 과잉. 정보의 과잉. 그죠? 정보의 과잉. 텔레그램이며 여러분들 의미가 있었습니까? 유튜브며. 예. 이번 하락장에 그런 여러분들이 스터디했던 정보들이 의미가 있었어요? 들어맞던가요? 없었죠. 어. 하등 소용 없었습니다. 뭐 HBM의 인터포저가 어떻고 글라스 기판이 뭐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현실적으로 봐야 할 것들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